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4번에 걸친 핵심반 수업하겠습니다. 솔직히 경영학을 4번에 끝내라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기본 이론을 들었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한번 큰 틀을 가져가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항상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역점둬야 될 부분을 봐야 되니까 강의 계획서 잠깐만 봐보세요.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출제 경향이 나와 있죠.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반 경영학 파트에서 거기 보시면 경영학 개론, 경영 전략 파트 2018년부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안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 다른 부분에. 그래서 그거 자체로만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이론의 발전 과정 속에서 과학 고전학파하고 일반관리론, 호선실험 같은 것들을 통한 인간관계론 정도는 봐줘야 조직이론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 파트도 어느 정도 봐놔야 그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자체를 문제 낸다기보다는 다른데 지문 형태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는 보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영 조직론, 조직 행동론 파트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뭐 경영 조직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의 행동과 집단 차원의 행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올해만 예외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나왔는데 항상 개인 차원에서 한 문제는 정해져 있어.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는 리더십 이론. 그건 그냥 매년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는 안 나왔지만 욕구란 말과 동기란 말의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이 같이 섞여서 나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랑 연동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차원에서 항상 보면은 개인 차원하고 집단 차원하고 개인 차원에서 좀 많이 내면 집단 차원에서 적게 내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 시험에서는 동기부여가 독자적 문제로 분명히 나올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짚어 보셔야 되고, 거시조직론에서 최근 들어서 뭐 조직이 변화되는 시점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가장 고마운 파트지. 범위는 제일 적은데 4문제 정도가 나와 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고마운데, 인적자원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직무 파트가 있고 사람 파트가 있는데, 직무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사람 파트에서 확보, 평가, 개발, 보상, 유지 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요새는, 과거에는 거기서 확보 하나, 그 다음에 평가 하나, 보상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그게 지문들이 다 섞여서 나와. 지문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전체를 좀 보긴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해서 8문제지. 여기까지 해서 8문제. 그래서 여기까지에서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우리가 재무관리 빼고 일반 경영학이 24문제인데 그 24문제 중에 우리의 목표는 22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2개인데 그거를 달성하려면 일단은 지금까지 말한 8문제는 다 맞춰야 돼. 8문제는. 그 다음에 마케팅 파트에서도 8문제가 나오죠. 마케팅 파트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뭐 마케팅 조사 하나, 소비자 행동 분석 한 문제 그렇게 나오고, 포피에서 4개인데 4개 나오고, 가끔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쪽에서 2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2021년도 올해는 뭐 마케팅 STP하고 포피에서 6개가 나왔고, 근데 이거를 내가 가로쳐 놨죠. 가로쳐 놓은 이유는 섞여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섞여 있는 문제가. 그래서 나왔고, 근데 2020년도만 좀 특이했어. 2020년도만 소비자 행동 쪽에다 완전히 뭐 몰입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야.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포피는 뭐야? 왜 포피야? 포피가 뭐야? 그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지만 유형 분석할 때는 포 프로블럼 네 문제니까 네 포피야. 그래서 네 문제 내지는 5문제가 꼭 거기서 나옵니다. 특히나 뭐 5문제가 나올 때 2개가 나온다라면 제품 쪽에서 제품 하나, 제품에는 뭐가 포함돼? 유형의 제품하고 브랜드하고 서비스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가격은 뭐 보케브러리지, 그냥 가격 전략의 유형 정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 유통 플레이스는 뭐 거의 뭐 간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쪽에서 이제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프로모션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광고 쪽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끔 이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한 문제 정도가.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가능하면 8개 다 맞는 게 좋아. 다 맞는 게 좋지만 실수한다 그러면 뭐 한 7개까지. 근데 마케팅까지는 여러분들 생산관리에서 항상 2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케팅까지도 다 맞아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산관리에서, 일반 생산관리에서 우리가 4문제, 그래서 뭐 제품, 설비 배치 이런 용어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두시고, 재고관리 쪽에서 3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고, 품질 경영 같은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 경영 쪽에서는 간단한 용어 문제가 많아. 용어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재고 관리하고 생산관리 쪽에서 이제 일반 생산관리 파트하고 재고 관리 파트에서 문제가 아주 그지같이 복잡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덧셈 뺄셈을 사칙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한두 문제는 재무관리까지 다 풀고 풀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가끔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오차를 뭐 전부 다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는 문제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마음이 쫓기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분하게 좀 뒤로 돌렸다가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낼 수 있으면 풀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다 그러면 재무관리까지 돌린 다음에 풀어야 돼. 왜냐하면 재무관리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재무관리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일반 경영학 파트에서는 22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딱 맞아. 맞으니까. 그리고 재무관리에 충실하십시오. 재무관리.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1교시가 우리 경영학이지. 그러니까 1교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교시 스타트를 조지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꼬입니다.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서, 이 경영학에서 특히 앞부분에서 이게 쉽게 다 풀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가야 그날 시험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기본 이론은 꼭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은. 그리고 뭐 교과서 같은 경우 최소 2회독 이상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기본서 갖고 중요 핵심 파트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회독수를 높이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게 일반 상식 같은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레임만 잡아가면 그냥 용어 같은 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이게 경영학이 방대하고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기업 내에서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쪼개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경영학 같은 걸 공부할 때는 화살표를 많이 그려줘야 돼요.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는 거야. 요거 벌어지니까 요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 보통 화살표를 많이 그리는 사람들은 돈을 안 잃지. 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뭐 경제학에서 경기 변동 얘기할 때 그 경자가 경제학 할 때 제세 경자를 안 쓰지. 뭐라고 써? 어떤 한자 써? 햇빛 경자 써. 해가 뜨고 지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겠지. 그런 관점이야. 그래서 기업은 그런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나 시장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계속 맞춰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쪼개서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냥 쭉 프레임으로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경영학 개론에서 딱 16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핵심반이야. 핵심반에서는 스킵 내가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번은 다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16페이지에 경영학의 지도 원리 이런 것들은 쭉쭉 넘어가시고 가시면서 20페이지 가세요.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게 나오지. 경영자의 역할. 우리가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는 기본적으로 뭘 추구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성은 어떻게 따지는 거야? 인풋 대비 아웃풋이야. 100원 투자해서 500원 벌면 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좋다. 단위가 너무 작나? 10,000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어. 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그걸 운영한 사람의 생산성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지. 그러면 인풋이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이다. 그럼 뭐야? 노동 투입량 대비 산출량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본 생산성이다 그러면 자본 투입량 대비 산출량 따져주면 되는 거지. 생산 요소 생산성이다 그럼 뭐야? 노동 자본 투입량 합산한 거분에 산출량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해서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자가 효과성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그 목표라는 걸 딱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명령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기업 조직은 위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일선 경영층이 있겠지. 근데 카츠라는 애가 여기서 각각의 얘네들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해 주지. 기업이란 조직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 구성의 3요소를 3M이라 그러지. 머니, 재무적 자원.
material 물적 자원, man 사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히든 밸류 숨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기업이란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경영자든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야? 그 속에서 인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는 이 역량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경영자는 인간적인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 삼국지에서 나오는 읍참마속이란 말 있지. 공명이 사랑했던 마속을 목을 베는,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쳐낼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문제가 생기면, 뭐 최고 경영자는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제시해줘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밑에 애들이 밑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그런 방향성 제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자,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위에서 내려난 이런 것들이 뭐로 이루어져야 돼? 업무적,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엔소프란 학자가 최고 경영층에서의 의사결정을 뭐라고?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층들은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는 무슨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맨 밑에 일선 경영층들은 뭐? 업무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이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이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략을 매칭시키자. 전략의 수립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립이 돼?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이 되지. 그때 기업 전략에서 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지. 그러면서 어떠한 사업부를 꾸려 나갈지를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밑에 사업부 전략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방법론이 경쟁 전략으로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따라서 밑에 각 마케팅 부서는, 생산관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기능별 전략으로서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나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이 위계적인 측면, 조직 구조적 측면이 계속 나와줄 거야. 그리고 그 조직 구조의 양면성 모형이라는 게 있지. 양면성 모형. 윗부분에서 어떻게? 요거를 조직 구조가 양면성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맨 위에서는 개념 잡고 방향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에 능동적이어야 돼, 수동적이어야 돼.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되지. 그래서 주로 유기적 조직 구조가.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정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업무대로 나가야 되지. 매뉴얼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좀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기계적 조직 구조가 나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 선상에서 갖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뭐 유기적 조직.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움직여주는 거 효율성 극대화.
다시 유기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야? 가변적 환경 하에서 뭐하자? 유연성을 극대화시켜서 이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자. 그게 무슨 조직 구조? 유기적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안정적 환경 하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게 뭐? 기계적 조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 조직 구조.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확대. 조직 구조가 기능식 조직에서 사업부제에서 매트릭스 조직으로, 그래서 점차 뭐 네트워크, 에도크라시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지. 챈들러가 뭐라고 했죠? 챈들러가 스트럭처 팔로우 스트라티지라고 그랬지.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그러면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전략은 뭐에 기초하고 있어? 환경 분석에 기초하고 있잖아. 그럼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는 거지. 그럼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고 조직 구조가 바뀌는 거야. 또는 조직 구조가 바뀌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개발시켜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영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이 기능식 조직의 원류가 뭐야? 기능식 조직의 원류. 테일러 아저씨가 얘기했던 직능식 직장제도. 이게 기능식 조직 구조로 현대로 와서 발전한 거지. 기능식 조직 구조가 추구했던 건 뭐야? 오로지 능률의 원리에 따른 효율성이야. 효율성, 규모의 경제 이런 것도 가져가겠다. 근데 사업부조 조직은 뭐야? 기업이 덩치가 커졌는데 효율성에다 뭐까지 추가하자? 유연성까지 추가하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고비용 구조가 되니까 고비용 구조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를 해소하자. 뭐야? 기능식 조직에 프로젝트 조직을 가미시켜서 사업부제 조직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자. 이게 뭐야? 매트릭스 조직 구조지. 근데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매트릭스 조직 구조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문제점. 이중지휘 체제가 나타나서 뭐가 발생해? 구성원이 역할 갈등 문제에 직면하지. 그럼 역할 갈등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애들 현장에다가 고난 많이 주면 돼. 고난을. 그래서 뭐 프로젝트 조직 형태, 뭐 네트워크 조직 이런 형태 현장 중심으로 프로세스 조직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 점차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유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나온 거의 대부분 연결시킨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의 틀로 잡아가셔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봅시다. 20페이지 위계 수준과 경영 기술의 역할, 그거를 저런 식으로 확대해서까지 조금 생각을 해두십시오. 저 부분을. 그리고 민츠버그가 관리자의 역할 세 가지를 제시해줬지. 뭐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대인적, 그 다음에 정보적, 의사결정적 역할 세 가지.
그러면서 경영자의 책임을 본질적, 대외적, 간접적 책임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 기업 파트가 나오죠. 그거는 상법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죠? 법률적 분류입니다. 알겠어요? 왜 표정들이 이래? 설명해줘야 돼? 상법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상법사의 기업 분류? 그거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봅시다. 인수합병의 궁극적 목적은 뭐야? 최근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엄청나게 M&A가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M&A는 아마 재무관리 쪽에서는 100% 문제가 나올 거야. 재무관리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 쪽에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물어보면 우리 쪽에서 좀 다뤄줘야 되겠지. 그래서 M&A의 궁극적 목적은 뭐야? 한마디로 딱 하면 시너지 효과 창출이지. 시너지 효과 창출. 그래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서 뭐 경영 합리화를 달성하자, 이런 측면이 궁극적으로 M&A 목적인데, 거기에는 뭐 적대적 M&A, 뭐 그다음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 이거는 뭐 용어 정리 한번 해두십시오. 용어 정리. 그래서 이제 경영 환경과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31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영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환경과 간접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 직접 환경과 간접 환경.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 시킴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하자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되는 게 있고 해지가 안 되는 게 있겠지. 그렇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지가 되는 위험은 뭐야? 그걸 무슨 위험이라 그래? 재무관리 때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게 여기가 무슨 위험이야? 체계적 위험.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지.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산 투자 항목에 전체 다 영향을 미치니까 포트폴리오 짠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 거시 환경 같은 거. 그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너무 단기적 시각을 갖고 가면 안 돼.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야. 저출산이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지. 생산 인구가 줄지. 경제활동 인구가. 그 다음에 고령화 되니까 소비가 줄지. 가장 큰 문제야 그게.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대통령이 자네 내일 중으로 결혼해갖고 올해 안에 자식 열만 낳아 이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영향을 덜 받도록 완충화시키고 평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해지가 되는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지. 어떤 한쪽에 리스크가 몰려가니까
분산 투자해 놓으면 거기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겠지. 저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통제 가능 위험이라고 보고,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통제 안 되는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통제 안 되는 이러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완충화시키고 평탄화시키는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고 자원을 배분해주면, 잘 배분해주면 해지가 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적극적 관리 통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부터 뭔가 철저하게 관리하자 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통제 관리적 목적에서 나타나는 게 MBO적 관리야. MBO가 뭐야? 목표에 의한 관리지.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나중 가면 계속 또 나오겠지만, 이 목표에 의한 관리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는데, 누구의 무슨 이론이 반영되면서 체계화됐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목표의 요건 말해봐. 첫 번째, 목표는 구체적이고 계량화시켜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계량화된 목표를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지. 종업원들의 수용 가능한 목표여야 되지. 그래서 이 수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목표 설정 과정에 종업원들을 참여시켜줘야지. 그리고 참여했다고 해서 지 멋대로 난 저 쉬운 것만 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목표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목표로서 조금 어려운 목표여야 돼. 너무 쉬우면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볼만 한데 이 생각 들게. 그러면서 그 생각 드는 애들한테 뭐 해줘야 돼? 하고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드백 시켜줘야 되는 게 좋은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에 기초해서 관리하자, 이게 MBO야. 근데 MBO의 문제점 뭐겠어? 문제점. 단기적이고 성과 중심, 결과 중심적 통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자 해서 등장한 게 뭐야? 균형 성과표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단기적인 거 중요해. 구체적인 목표 중요해. 하지만 뭐 회계하시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업 과정 쓰잖아. 장사 오늘하고 말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 바라봐야 돼, 바라보지 말아야 돼?
바라봐야지.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거를 코어에 두고 재무적 관점으로서 단기적이고 결과지향적 관점을 보고, 이거 안 보자는 얘기 아니야.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고객 관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을 이 재무적 관점하고 매칭시키자. 이게 케플란과 노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밸런스 스코어 카드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뭐다? 장기적이면서 과정까지도 중시 여기는 이러한 관점으로 나온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거야. 균형 성과표. 참 고맙지. 거기 여러분들 21번 문제 봐봐. 21번 문제. 그러면 뭐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이 네 가지 관점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심플하게. 그래서 요거에다 포커스 두면 안 된다. 이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의 4대 관점 뭐야? 재무적,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관점. 이게 뭔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분석하라고 나오지는 않아. 이건 아주 실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도 캐치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과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항상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조직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뭘 이루려는 거야?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거지. 조직의 역량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팩트들이 존재할 거야. 그럼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모아 놓은 게 뭐야? 데이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러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뽑아내. 그럼 그게 뭐가 돼?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겠지. 그럼 그런 정보를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내가 사용하고 몸에 익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뭐야? 날리지, 지식이 되는 거지. 지식이.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암묵지와 형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형식지로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암묵지 뭐야? 몸에 체화된 지식이야. 몸에. 형식지는 뭐야? 글 등으로 표현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암묵지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지. 그렇지? 책을 보고 있고. 난 지금 책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지. 나는 암묵지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형식지로 쓰고 있는 거야. 형식지로. 어느 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지식이야? 암묵지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지식이지. 이걸 보면서 노나카란 학자가 SECI
모델이라고 하는 지식순환 프로세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식순환 프로세스라는 걸. 그래서 어떠한 특정애가 가지고 있던 암묵적 지식이 암묵지로서 전수되는 거야. 이게 뭐야?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사회화. 그럼 이게 암묵지가 전수되면서 그 전수 받는 애들 중에 글로 쓰고 있는 애들이 있겠지. 이게 뭐야? 형식지로 외제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야. 외제화되는.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한둘일까? 그럼 여러 얘가 쓴 거, 쟤가 쓴 거 이렇게 합쳐서 종합해서 하나의 쫙 체계로 만들어내겠지. 형식지가 모여서 형식지로 정리 체계화되는 거, 종합화 과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종합화 과정이라는. 그러면 그렇게 종합화되어 있는 형식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뭐야? 암묵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겠지. 요게 조직 내에서 확산이 되면 그 조직의 역량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고 지식 조직화로 성장하겠지. 그래서 요만했던 조직의 역량이라는 게 학습을 통한 학습의 전이를 통해서 지식의 확산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요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뭐라 그래?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요거를 담당하는 애 누구야? 치프 날리지 오피서라는 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최고 지식 경영자. 요게 현실에 활용되고 있는 논학과의 SECI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태도의 변화 과정, 조직의 변화 과정이 똑같지. 레윈한 학자가 얘기한 거 어떻게 돼? 어떻게 변해? 그치? having 변화 재동결의 과정으로 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having에서 변화로 넘어갈 때 뭐가 나타나야 돼? 폐기학습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그리고 변화가 재동결이라고 하는 고착화 단계에 가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돼? 여기에 학습의 전이라는 게 나타나주는 거야.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이러한 변화를 통한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때 이제 변화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참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뭐야? 슌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란 말 있지? 뭐 기존의 인습 같은 거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자. 뭐 혁신. 기존의 거 때려 부수고 폐기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리스크는 커져가. 리스크는 크겠지. 그럼에도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게 뭐야? 기업가 정신이야. 그럼 변화라는 건 필연적인 거야? 아니야. 변화는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켈만이라는 학자는 순종, 동일화, 내면화라는 요 단계로서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계속적으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되지. 그래서 현대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리더십은 또 뭐야?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야. 변혁적 리더십이. 근데 이 변화라는 단계에서는 항상 저항력보다 이제 실질적인 추진력이 강화되는 거지. 이 추진력을 끌어가려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리더가 뭐다?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야. 너무 더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 들어갈게. 알았지? 근데 계속적으로 요 머릿속에 요 내용이 계속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이건 개인 차원에서의 변화, 태도 변화와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봅시다. 32페이지, 33페이지가 지금 내가 케플란과 노튼이 얘기한 밸런스 스코어 카드하고 논학과의 SECI 모델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내부적인 관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워서 완충화시키고 평탄화시켜야 될 때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뭐야? 환경 분석을 하는 거지. 그때 뭐? 거시적 환경 분석 시 사용되는 모형, 대표적으로 패스트 분석 같은 것들이 활용됩니다. 패스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T 뭐? 기술. 요거를 거시 환경적 분석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초야. 기초.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 방금 했지. 이게 내적 환경이 됐던 외적 환경이 됐던 리더는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야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리더의 인식 아래서 우리가 짜지는 게 뭐야? 전략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리더가 환경 인식하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 목표가 적용시켜야 될 환경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해서 수압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서 그걸 토대로 한 환경 인식에 걸맞는 전략의 수립 과정이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34페이지 본격적인 경영 전략 파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끊었다 할게요.